안녕하십니까, 서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비대면 시험 대비 FAT 1급을 특강하려고 합니다. 자, 비대면 시험 대비 그랬는데요. 2022년 8월부터 한국공인회계사에서 FAT 시험을 전반적으로 비대면으로 일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본 지역에 따라서는 대면으로 하는 시험장도 있긴 한데요. 일단 비대면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비대면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험 그 문제를 풀 때 조금은 비대면으로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 저희가 나눔 ANT, FAT 회계 실무 1급 교재를 통해서 또 이 교재 안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비대면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이고요. 1회 모의고사이긴 한데 내용이 많아서 이론도 재무 또는 부가 그리고 실무도 재무 일반 전표 입력하는 부분 또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 결산 그다음에 조회서 입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한 번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범위를 보시면 FAT 1급이 이론 30%, 이론이 30%, 그 다음에 실기가 실무 수행 부분이 70%, 30%, 70%. 그래서 전체 100점 만점이고요.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60분 동안 한 번에 다 보기 때문에 이론을 먼저 입력하든 실기를 먼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나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또 이론하면서 실무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가서 살짝 화면 보고 와서 답을 찾고 이렇게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두 개를 다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무 회계 기본이 있고 부가지세가 있는데요. 자, 이론의 재무 회계는 20점, 부가지세가 10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재무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가지세는 부가지세 기본 개념, 과세거래, 영세, 면세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하는 부분이 이제 부가지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파트, 이론 파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놓고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1회 실전 모의고사 4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재무회계이고 재무회계 10문제에서 20점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내에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손익계산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매출액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환입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자, 이거는 맞는 답이고요. 여기다가 부연을 한다면 매출 환입, 그다음에 애누리는 차감하죠. 이렇게. 자, 그다음 세 번째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 내용이 재무상태표 내용이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 자,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되는 사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했는데 1년 이내 상환되면 유동부채로 가는 것이고요. 그죠? 1년 이상 걸리는 부채들이 비유동부채로 분류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은 2번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죠. 자, 1년 이상 걸리는 자산들. 또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본. 자, 그럼 이제 유동자산만 먼저 따져보면 현금인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예, 그리고 상품까지 해서 유동자산이 115만 원이 되네요. 그쵸? 비유동자산이 60만 원인데, 그다음에 유동부채는 30만 원이고 비유동부채는 120만 원이고 자본이 25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여기 유동자산 지금 세개돼서 115만 원인데 일단 1번이 틀렸고요. 자, 투자부동산이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비유동부채는 120만 원, 자본이 25만 원. 그래서 1번 예, 유동자산 75만 원이 115만 원이기 때문에 틀린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기말에 남아있는 건 자, 단일 상품이고 총평균법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총평균은 총 수량에다가 그죠? 총 매입한 금액. 그래서 매입한 금액 나누기 수량하면 평균 단가가 나오고 이 단가를 가지고 기말 재고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뭐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게 먼저 출고되는 개념이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입고된 게 먼저 출고되는 개념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사실 그 매입된 금액이 어디 가지는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원가로 빠지느냐 아니면은 재고로 남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인데요. 자, 전부 입고된 게 1000개. 그다음에 인수인도 그랬는데 이게 매입이죠. 매입, 매출, 팔았다. 그다음에 전부 팔린 게 400개. 그러면 재고로 남아있는 건 600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몇 개인지. 자, 그럼 이제 수량은 나와있고 단가를 계산해 볼 건데요. 총평균법 그랬으니까 총 입고된 수량에 대한 금액.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을 다 더해보면 13만 원에 8만 원을 더하면 21만 원이죠. 자, 총 매입한 금액이 21만 원인데 총 매입한 수량이 1000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개당 단가가 210원이 되죠. 자, 그러면 수량이 600개이고 210원을 곱하면 그러면 12만 6천 원? 네. 기말 재고액 상품 재고액은 12만 6천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되시죠?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성격의 부채이다.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살펴보면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3만 원을 원천 징수하였다. 근로소득세 부분, 자, 급여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한 금액은 예수금 성격이죠. 자, 두 번째,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상품을 주문하고 그러면 계약금 미리 나간 건 선급금이죠. 선급금 자산 발생했고 현금. 예. 자, 세 번째, 상품을 10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는 외상 매출금 나오고 판매는 상품 매출. 자, 네 번째,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30만 원 추가로 설정하였다. 자, 결산분계이죠.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를 물어봤는데요. 자, 1번 예수금 발생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급금 자산 또 현금도 자산. 3번 문제는 외상 매출금 자산 상품 매출 수익.
4번은 퇴직급여 비용 대변은 부채인데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는 1번이 답이 되죠.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수정전 잔액 시산표를 제공을 해줬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결산 정리, 기말 정리 사항을 반영을 해서 2022년 재무 상태표에 대손 충당금과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대손 상각비가 얼마인가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게 되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할 이율 몇 퍼센트를 할 것인가, 여기 2% 한다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2% 한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2%가 대손 충당금 2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죠? 대손 충당금 2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8천 원만 있으니까 12,000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부족한 만큼 차변의 대손 상각비 부족한 12,000원,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12,000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분개를 하게 되면 되고요. 원하는 답은 재무상태표에서의 대손 충당금은 100만 원의 2%가 계산된 금액 2만 원이 와야 되죠. 대손 충당금은 일단 2만 원이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손 상각비는 12,000원이 계산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이 많이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죠? 자, 우선 여기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요거는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죠. 자본잉여금. 또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자본잉여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고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자, 이런 거는 어떤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외워야 될 성격이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되는 거, 이거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른 답이 안 온다 그러면 스마트에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계정 가무 및 적용 등록 메뉴 들어가시면 거기서도 또 코드 범위별로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얼른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스템 들어가서 얼른 가서 커닝하고 오셔도 돼요. 시스템 코딩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4번이 답인 거죠.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상품 계정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자, 상품 계정 값을 보게 되면 기초 상품 재고에 단기 매입에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나 애누리 이렇게 해서 외상 매입금 반품 매입 환출 이렇게 차감된 경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상품 계정의 값을 보게 되면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70만 원에다가 차감된 5만 원을 빼면 일단 상품의 값은 65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요. 자, 아직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 상품 계산을 해야 매출원가를 계산할 텐데요. 자, 매출원가 계산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기초 상품 재고에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 자,
기본적인 계산 구조가 매출 원가인데, 자, 여기에다가 지금 기말 상품 자료를 장부 수량 40개, 그 다음에 순실현 가치 개당 500원, 재고자산 감마 손실은 없다. 자, 이렇게 자료를 준 거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개당 1,000원씩으로 장부 수량을 갖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값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1,000원을 못 받고 500원밖에 못 받게 생겼다. 예. 그러니 결과적으로 1,000원에서 500원을 차감한 요 금액은 그 금액만큼 평가해서 못 받게 되는 금액이다. 그 결과적으로 그 금액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아야 될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 계산할 때 이 부분이 있다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계산해서 차감을 해야 매출원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상품 재고액부터 대응을 해보면 기초상품 재고액, 기초상품 재고액은 기초상품 재고액이 자 10만 원이죠. 그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은 20만 원, 40만 원 해서 60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 할인이나 반품 등으로 인해서 5만 원이 차감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 상품 매입액은 55만 원이 되죠. 그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원래는 40개 개당 1,000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4만 원이죠. 기말 재고가. 예. 4만 원인데 기말 재고를 빼서 계산할 건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다라는 거죠. 1,000원으로 장부상이 지금 잡았는데 실제로 실현될 금액은 5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 500원 차익 나는 500원만큼 지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개에 500원이니까 2만 원의 손실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65만 원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더해야죠. 죄송합니다. 예. 자, 65만 원에서 4만 원 빼고 2만 원 더하고 하면 63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4번 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은 30만 원인데 작년과 올해 재무상태표상의 관련 계정이 다음과 같을 때 2021년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지금 미지급 비용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자 비용이 30만 원이 있는데 미지급 이자, 미지급 비용 입장에서 자 30만 원 올해 30만 원이 이자 비용인데 전년도에 5만 원만큼 미지급 이자가 있었고요. 예, 올해는 1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미지급 비용 입장에서 보면 5만 원인데 미지급 비용을 이렇게 당초에 미지급 이자네요. 그죠? 이자. 전기에 5만 원이 있었고 올해 10만 원이 있는데 당초에 30만 원만큼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자 비용을 30만 원을 잡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 25만 원 꼴이죠. 2022년도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되실까요? 기초 전년도에 남아있던 5만 원에다가 올해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게 30만 원이고 올해 연도 말에 10만 원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 거는 2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9번 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태양광 산업에 진출을 할 것을 결정을 하고 이사의 결에 따라서 자, 100만 주를 주당 6,000원인데 자, 액면가는 5,000원에 현금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처리를 해보면 현금이 일단 들어왔고요. 그죠? 5,000원씩 계산한 금액이 자본금. 그다음에 5,000원인데 6,000원 발행했으니까 1,000원씩 더 많이 발행이 됐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죠. 자, 이러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은 자, 그러면 자본 잉여금 그다음에 자산도 증가했고 내 자본 잉여금은 아니 주식 발행 초과금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부채는 없고요. 그죠? 이익잉여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리언에 해당되는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자산 증가 그다음에 자본 자체가 이제 증가가 되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10번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성북의 손익분석에 대한 대화 장면인데 가에 들어갈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대화를 보면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증가했는데 단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물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증가했다. 그런데 순이익이 감소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답을 단기 순이익의 감소가 된 이유는 뭐뭐뭐가 증가가 원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의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 나오죠. 자, 여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차감을 하면 법인세 차감 전이익. 자, 여기에다가 법인세 등 또는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자, 영업이익이 여기는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는데 단기 순이익은 감소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영업이익은 올라갔는데 단기 순이익은 감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단기 순이익이 감소됐다는 건 영업이익 이후에 해당되는 항목들 중에 자, 단기 순이익이 감소가 되려면 영업의 수익이 줄거나 영업의 비용이 늘거나 그죠? 영업의 수익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는데 영업이익 기준에서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높아지려면 영업의 수익이 더 높아지면 단기 순이익이 더 커지는 거죠. 또 영업의 비용이 줄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영업 단기 순이익이 지금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개념은 영업의 수익이 줄었거나 영업의 비용이 늘었거나 그죠? 예, 그랬을 때 단기 순이익이 더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면 영업의 비용과 수익에 대한 개념을 갖고 따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영업의 수익이 더 줄었거나 근데 여기 지금 답에서는 단기 순이익의 감소 뭐뭐뭐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 증가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 증가됐다. 그러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항목을 찾으면 되겠죠. 자, 매출원가 아니고 영업의 수익도 아니고 임차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항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의 답은 4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재무회계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재무회계 부분에서는 이런 계산식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고요. 재무 구조에 대한 재무 상대표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부터 15번까지는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입니다. 우리나라 부가세의 특징은 자, 11번부터 우리나라 부가세의 특징은 기본적인 간접세예요. 그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게 간접세인 거죠. 내가 이익이 나서 내가 세금을 직접 내겠다. 법인세, 법인의 이익이 생겨서 법인세를 납부하겠습니다. 그럼 직접세인 거죠. 그죠? 그런데 부가세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건 최종 소비자이고 그다음에 납부하는 건 사업자가 자기의 해당되는 구간만큼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간접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일세율이고 10%와 그다음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방세,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죠, 국세. 그다음에 소비지구 과세 원칙, 소비지구 과세 원칙.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특징은 단일세율, 요거네요, 그죠? 우리나라는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다 보니까 수출하는 외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0%를 적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12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과세기간과 납세지, 과세기간은 우리 1기, 2기 이렇게 나누고요. 그죠? 그다음에 납세지는 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부터 보시면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건 틀린 것 같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 30일 또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한 사업은 무인 자동 판매기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이라 그랬는데 자, 요거는 자판기를 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 사업장이죠. 업무 총괄. 그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집 주소를 가지고도 사업장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장을 따로 뭐 외부에다가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집 주소 또는 거주하고 있는 곳을 사업장으로 한다라는 개념이죠. 자, 보통 개인이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집 주소를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 많이 하시죠.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부분 1번이죠. 다. 자, 그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거고요. 한번 쭉 읽어보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액의 공급은 과세 대상 거래이다. 맞죠? 그다음에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고 주식의 양도는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상품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 거래이다. 그랬는데 상품권은 유가증권 성격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닌 거죠. 상품권은 유가증권 성격입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외화 획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건 외화 획득과 관련된 것. 자, 그러면 조세의 물납, 용역의 무상 공급, 토지의 공급, 다 과세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이 된다. 외국 항해 용역의 공급은 외화 획득과 관련 있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의 물납, 이게 말이 되게 부가세는 어렵습니다. 조세 세금을 물납,
납부를 하는데 어떤 물건으로 납부를 하겠다라는 거죠. 부동산으로 납부하거나 이거 이 자체는 그 조세의 물납 이 자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든 과세든 적용 대상이 아닌 거고요. 재화의 공급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용역의 무상 공급 이것도 이거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토지는 면세이고 외국 항행 용역은 영세율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필요한 자료인데 매입세 공제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만 매입세 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원재료 사업과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공장 부지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 공장을 내가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공장 부지는 토지인 거죠, 토지. 토지는 면세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접대용품 이거는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종업원의 명절 선물 이거는 복리후생비 성격이기 때문에 과세 매입으로 인정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는 원재료 구입한 것, 그다음에 명절 선물 구입한 것. 그러면 5천만 원과 100만 원이니까 5천 100만 원에서 10%면 510만 원이 되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FAT 1급에서 다뤄주는 재무회계 열문항,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기초, 5문항 전부 15문항 30점 이렇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부분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